오늘 209강 시즌 5번째 209강 실전사주 시간에는 이분은 크리스찬이시고 이분은 불교인이십니다. 사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종교의 장벽이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분들의 사주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는 차원입니다. 명상을 할 때 늘 하는 말이, 제가 명상을 할 때 늘 하는 게 분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분별하지 않게. 오늘 하루도 분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선악을 분별하지 않고 참 거짓을 분별하고 잘못된 거 좋은 거를 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상담을 할 때와 강의를 할 때는 늘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저는 분별에 대해서는 가장 최소화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는, 이게 실전 현장에서 손님들과 함께 상담을 할 때는 원래 저의 원칙이 자유의지에 개입하지 않는다입니다. 운명의 길은 알려드리나 자유의지에 개입하지 않는다. 정 그래도 제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할 때는 당신이 내 동생이라면 나라면 이렇게 조언하겠네 정도까지는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학교 중에 하나만을 찝는다면, 만약에 내가 두 개 학교 중에 하나를 간다고 얘가 내 조카라면 나는 요 학교 가라고 조금 더 추천하겠네. 하지만 내 추천은 세속적 측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그건 당신이 알아서 들으시게 라는 쪽으로 설명을 합니다. 많은 많은 길 안내자들이 산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이 하늘의 공무원 역할을 하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과도한 인생 개입을 했다가 같이 동반해서 저 책임 소재를 같이 동반해서 물게 되는 수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인생길에 잘못된 일이 있는 것 같아. 문제 봤더니 그 원인에는 아무개 명리가가 이래라 저래라 한 부분에 내가 휘둘린 것도 있어. 물론 좀 심각하신 분들은 다 내 잘못이지 할 수 있겠지만, 많이 신약하신 분들은 걔가 그러라 그래서, 유명한 애가 그러라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럴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저는 운명에 대한 조언은 아낌없이 해드리나 그 자유의지에 대한 개입은 가급적 최소화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운명의 차이는 이런 게 있습니다. 가령 운명적 요소와 자유의지적 차원. 운명이라는 것은 그 영혼이 거쳐가야 될 미션인 것이고, 자유의지라는 것은 그 안에서 포함되어 있는 자신의 선택권과 재량권 등입니다. 자유의지를 포기하게 되면 곤란합니다. 마치 자유의지가 전혀 없는 꼬맹이가, 아기가, 5살짜리 아이가 있다고 치면, 엄마 지금 화장실 가도 돼? 응. 엄마 똥 힘줘도 돼? 응. 엄마 똥 3번 힘줘도 돼? 엄마 종이 2장 찢어야 돼? 3장 찍어야 돼? 너 필요한 만큼 찢어졌어. 그래도 엄마 2장 찢어야 돼? 3장 찍어야 돼? 왜? 그럼 3장 찢어. 그럼 다음에 똥을 이만큼 쌌는데 바지까지 쌌어. 그래서 근데 바지를 안 닦어. 너 왜 바지를 안 닦니? 엄마 종이는 3장만 찢으라 그랬잖아. 3장 가지고 미처 종이를 딴 거는 닦을 수가 없었어. 이 녀석아, 융통성을 발휘해야지. 아니야, 난 엄마를 믿기 때문에 엄마가 3장 찍으라고 했으니까 난 절대 3장만 찍을 거고, 만나는 모든 애들한테 반드시 화장실에서 휴지는 3장만 쓰라고 얘기할 거야. 그거 어기면 지옥 간다고 난 얘기를 할 거야. 부모 입장에서 보면 뭐 이런 머저리가 있는. 자, 과도한 자유의지를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 선택을 타인에게 의존하는 거는 저 위에서 보기, 정확히 여기인데, 정확하게 신성의 입장에서 보기엔 뭐 이런 머저리가 이럴 수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같이 개입된 사람 역시 덤앤더머입니다. 거기에 같이 개입돼 있으면 덤앤더머. 그러면 3장 찢었는데 똥을 다 못 닦겠어. 그래서 옆집 형아한테 찾아가서, 형아 반드시 3장만 찍으라고 경전에 나와 있는데 근데 어떡하지? 3장 가지고 도저히 이거 못하니. 야, 6장 찢어, 6장. 이렇게 해주지를 못하면 전 그래도 3장, 냄새가 날 것 같은데 그래도 3장만 찍어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유의지는 개인에게 주어진 자율권이기 때문에 그 신성한 자유의지를 남에게 맡기시면 안 됩니다. 운명의 길이 가령 서울에서 부산을 가시오라는 게 운명의 큰 길이라고 치면 서울에서 부산 가야 되는 건 맞아.
그러면 조언자로서 우리는 서울에서 부산을 가야 되니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부산까지 가시오라고 우리는 얘기를 설사 중간에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성의를 보이시오. 여기까지는 운명적 조언인데 세 번째 휴게소에서 쉬어갈까요? 다섯 번째 휴게소에 쉬어갈까요? 10분 쉬어갈까요? 30분 쉬어갈까요? 우동을 먹는 게 좋아요? 짜장면을 먹는 게 좋아요? 화장실은 몇 번 이용할까요? 그건 당신 형편되는 대로 휴게소에서 쉬고 싶은 만큼 쉬시오. 당신이 다리가 아프면 좀 더 오래 쉬면 되고 당신이 마음이 너무 아프면 거기서 조금 더 쉬어가도 되고 대신은 너무 눌러앉지는 마시오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자유의지에 있어서 세 번째 휴게소에서 10분, 네 번째 휴게소에서 5분, 다섯 번째 휴게소에 여섯 번째 휴게소에서는 쉬지 말고 가시오까지 개입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거는 그 사람의 자율성에 따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주를 보다가 당신은 사주의 스케일을 키우는 게 낫겠소.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한다면 큰 도움이 될 거고 외국에 가서 인맥을 사귄다면 하다못해 외국 여행이라도 다녀온다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라고 했는데 여행사는 어느 여행사가 좋을까요? 칼기가 좋아요? 아시아나가 좋아요?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언제 시간을 빼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당신 형편되는 데 따라 최선을 다하시오. 이번 달에 시간 나오면 이번 달에 가시고 내년에 시간 나오면 내년에 가시고 그 다음에 돈이 별로 없으면 3일 만에 갔다 오시고 돈이 많으면 가서 한 달 놀다 오시고 회사를 쉴 수 있으면 한두 달 갔다 오셔도 되고 회사 쉴 수 없으면 짬짬이 들러서 가시고 외국 못 나가겠으면 제주도라도 가시고 아니면 가까운 일본에라도 얼른 갔다 오시고 이거는 당신 형편되는 데 따라서 여행사와 상의하시오.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이런 건 자유의지적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리 중병에 걸리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 의지하시는 분들은 전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몸이 아픈데 어느 병원에 가야 됩니까? 서울대병원하고 아산병원 중에 어디가 좋을까요? 그래서 방금 선생님이 했던 얘기를 제가 봐서 당신 형편되는 데에 따라 가시. 아니 그래도 뭐 이응자 돌림이 좋다든가 시읒자 돌림이 좋다든가 뭔가 오행적으로 궁합이 맞는 데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난 모르겠으니 알아서 가까운 데 가시오. 형편되는 곳에 가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참고로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사람 운이 나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 사람 운이 그게 나빠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소한 선택까지도 남에게 맡기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보통 운이 좋아지려고 할 때는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길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어떻게 될 건지 방향이 잡혔습니다. 제가 가서 할게요. 고맙습니다. 인사 꾸벅 하고 가는데 아닌 사람은 그러니까 이걸 좀 당신 돈을 받았으니 결정을 내려줘야지. 막 이렇게 이거 이분 이거 현재 상태 안 좋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좀 서두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사주를 풀 건데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어두운 사회에 조우를 전해주는 사주. 어두운 사회에 조우를 전해준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추워 죽겠는데 내가 손난로를 가지고 있어. 따뜻한 장갑과 손난로가 나한테 있어. 근데 이 따뜻한 난로와 손난로를 그 옆에 있는 더 추위에 돌돌돌 떨고 있는 사람한테 전해주다. 좋게 말하면 성자, 나쁘게 말하면 병딱. 그렇죠. 보통 일반적인 세속적 명리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손난로를 남에게 주는 사주를 나쁜 사주. 사주 나빠요. 사주 배렸네. 뭐 이런 소리를 하겠죠. 그런 게 꼭 저 5살짜리 아이의 고민을 그 옆집에 사는 6살짜리 아이가 얘기하고 있는 듯한. 너 그거 뺏기면 어떻게 동생한테 뺏기면 안 되지. 동생한테 빨리 가서 뺏어와야지. 엄마가 동생 주라 그랬는데 야 엄마가 동생 주란다고 주냐. 동생 잘 때 몇 대 때리고 그거 다시 뺏어와. 보통 이게 그 옆집에 사는 6살짜리 더맨더머들이죠. 더맨더머들의 조언입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는 그 사이에서 중재를 좀 써야 되니까 그래도 우리는 6살짜리의 조언이 아니라 뭐 한 15살짜리 정도 조언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일단 가지고 있는 거 동생 주고 너가 그 동생하고 함께 쓰고 있으면 분명 너의 어머니가 너 하나 더 사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게 15살짜리의 현명한 15살로는 좀 무리인가? 한 25살? 30살? 정도 되면 그렇게 생각을 할까?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자, 이 두 사주의 공통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이 사주. 자, 사주가 전부 자월입니다. 정신세계의 중심 자월에 태어났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정신 세계나 종교 활인적 세계를 선택하는 영혼들이 대체로 겨울 사주를 많이 선택을 하는데 100%다 그런 건 아니고요. 대체로 한 70% 정도는 겨울 해자축을 선택한다라고 보면 거의 맞아요. 해자축월에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부모님께서 자식을 11월, 12월, 1월, 2월에 태어나게 했다. 그 중에서 특히 12월, 1월에 태어나게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자식 70%의 확률로 정신활인계통으로 갈 가능성이 높으니 이 점을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30%의 정도 영혼들이 정신활인계통에서 여름에 태어나는 경우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제대로 한번 정신활인계통에서 활동을 해보겠다고 하는 분들 중에 이렇게 자월에, 자축월에, 해자축월에 좀 더 범위하면 해자축인까지 인월까지 추워요. 인시도 추워. 이거 인시에 해 뜬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인시라는 게 새벽 3시 반에서 5시 반인데 무슨 해가 떠 깜깜해. 인시에 태어나면 일찍 일어나서 김밥 싸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 오늘 소풍 갈 건데 김밥 몇 시에 싸야 돼요? 새벽 5, 6시에 싸야 돼. 해 뜨기 전에 새벽 4시, 5시에 싼단 말이죠. 그래서 인자 있으면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 김밥 싸는 사람.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 자, 축, 인. 자, 이분은 그 중에서도 매서운 자월에 두 분 다 태어나셨는데 자, 그럼 일단 월지가 자월이다. 그럼 이 사주의 행복 지수를 보기 위해서 일단 자월이면 사주 구조 이거 좀 이따 보고 일단 자월이다. 해, 자, 축, 인. 그 중에서도 자축이면은 사주에 화 있는지 봐야 돼요. 화. 천간이든 지지든 지금 찬밥 더운 거 가릴 때가 아니야. 화가 있는지 봐야 돼. 자, 그랬더니 있네요. 자, 이 사주는 일단 해민 스님 사주인데 일단 해민 스님 사주 한번 먼저 보도록 해요. 이 해민 스님의 사주는 자월에 태어났습니다. 이 두 분의 조우의 차이는 이분은 공중에 떠 있는 조우고 천간에 떠 있는 관념의 상징적 조우이며 이분은 현실적 조우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추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고요. 이분은 정말 따뜻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따뜻함을 일으킬 수 있는 이게 관념의 공간의 조우잖아요. 이건 관념의 공간의 조우. 희망을 주는 사람이고 이분은 정말 난로를 주는 사람입니다. 여기는 지지의 조우를 주잖아. 지지의 조우를 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사주에서 내가 가진 조후 겨울 사주에서는 화 에너지가 될 거고 여름 사주에서는 수 에너지가 될 것인데 더운데 에어컨 틀어주는 사람, 더운데 얼음팩 나한테 양보한 사람, 더운데 선풍기 나한테 양보한 사람, 뭐 이런 거, 에어컨 앞자리 나한테 양보한 사람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추운데 난로를 주는 거는 정말 추운데 난로를 줬어. 얼마나 대단해. 그래서 이분이 성자를 하시면 큰 인물이 되시고 이분이 사업을 하시면 본의 아니게 성자가 되세요. 본의 아니게. 나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많은 사람한테 공짜 밥을 나눠주고 망했다든가 많은 사람 돈 벌게 해주고 나는 망했다든가 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어쨌건 이 사주 자체가 보세요. 이게 자월 지금 이 사주는 얼마나 성인군자냐면요. 이건 정말 보면 볼수록 눈물이 나올 정도로 성인. 내 모든 거 다 바칠이에요. 이 사주는 지금 내 모든 거에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인자가 내 몸 불태워 사회 식신 키우리. 내 몸 바쳐 사회 식신 키우리. 물이 너무 차갑다고 내가 가진 따뜻한 난로도 주리. 자 이게 합으로 주잖아요. 합으로. 그러면 야 한 달에 내 얼마씩 줄게 정도 되는 거고요. 이게 충으로 주면 야 다 가져. 그럼 스님은요? 필요 없어. 다 가져.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충. 뭐 냉김없이 주다, 다 주다. 뭐 이런 느낌 같은 거죠. 이게 냉김없이 내가 가진 거 옛날 게 요즘 시대에 태어나서 이분이 다행이세요. 왜 그러냐면 하늘나라에서는 이제 우리 같은 세속인의 입장에서는 가진 돈을 털어서 주나 보다라고 하는데 이 재성을 돈으로만 보는데 재성을 돈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 시대가 요구하는 소중한 것, 소중한 재화 뭐 같은 겁니다. 이 사주의 세계에서 지금 제일 소중한 게 지금 뭘로 보여? 지금 이거잖아. 이게. 그럼 내가 제일 소중한 거 갖고 있잖아. 내가 가진 소중한 거 아낌없이 내주리. 이게 만약에 부자라면은 내가 가진 돈을 베풀어서 불쌍한 사람들을 피죽을 끓여준다든가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소중한 게 재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진 생각,
정신, 사상, 말씀. 그러니까 제일 수지타산 좋은 게 말로 선업 베푸는 거죠. 말로 선업. 돈으로 베풀려면은 이게 좀 후두루후두루 하잖아요. 그렇죠? 돈으로 베풀려면. 말은 아무리 말씀을 아무리 퍼뜨려도 미천 안 떨어지잖아. 그렇죠? 이분은 글을 써가지고 책을 내서 강의와 연설이 이 어둠의 깜깜한 사회에서 간목이라고 하는 식신의 소망을 키우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나의 이 조우가 되는 것, 내가 가진 사회가 원하는 소중한 것, 이것을 아낌없이 사회에다가 주는 사람. 이것만 주느냐? 사실 이게 시주는 추정인데요. 편인적 학문으로 교육까지 시켜 겁재들을 또 키워줘. 원래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임자일주 같은 경우에 이게 원래 이제 자월의 임수일간 같은 경우에 수에너지가 너무 과다해서 재성이 파급되는 경우에는 그 비겁을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을 보통 명리에서는 권장합니다. 왜? 비겁이 커져가지고 내 거 홀랑 다 가져가거든. 비겁 키우지 마시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명리학적 조언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것들 다 뒤져야 돼. 이것들이 뒤져야지 내 돈이 지켜져. 이게 되게 애고적 측면의 이제 개운법인데 니들이 죽어야 내 돈이 살아오는데 이분은 아낌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과 지식으로 여기 있는 겁재들을 또 키워주기까지 하고 있으니 내가 가진 인성과 재성을 모두 겁재에게 나눠주고 있는 숭고한 사주. 네. 그 다음에 이분의 편인 학문 정보는 큰 명예를 갖고 있는 모습. 그런데 이게 평관을 갖고 있으면 나 힘들지 않아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소중히 키운 겁재들과 함께 소중히 키운 식신이 나의 편관을 제살해주고 있음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 식신은 나의 말도 되는 거고 나의 말, 식신, 상관, 나의 말도 되는 거고 나의 제자들도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사주가 만약 이거 안 키웠으면 간목 안 키웠으면 이거 떴을 때 힘들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균형을 딱 맞추는 사주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회궁이 이렇게 자축합하고 있으니 이 사회의 백호 겁재가 이게 백호 아니고 개축백호 맞죠? 개축백호가 자월에 연대를 하고 있으니 사회에 내가 돌봐야 될 중생들이 너무 많구나. 양인 겁재들이 너무 많구나. 이게 그대로 뜬 거잖아요. 사회에 잘난 겁재들과 함께 식신을 생하고 있으니 그들과 함께 원래 이렇게 사회에 잘난 겁재들하고 이렇게 같이 식신 키우면은 저 뭐 많이 하시냐면은 뭐 진천 꽃마을 뭐 그런 거 하시. 진천 꽃마을 저 불쌍한 사람들하고 모아서 공동체 이렇게 만들어서 옛날로 치면은 신앙촌 양말 이런 거 네. 기억하시나 모르겠네. 신앙촌 양말 품질 짱 이랬었는데 어릴 때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자 이분 요즘 사회는 사실 그런 일 그닥 없잖아요. 같이 공동체 만들어가지고 근데 이게 옛날 조선 시대나 이럴 때 태어났으면은 빈민들 싹 다 모아다가 그들 구제하고 가르치고 내가 가진 재산 아낌없이 내놓고 그러다가 명성이 하늘을 찔러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해서 키워진 식신이 내 어려움을 해결해 줘라고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 종교, 활인, 철학 계통으로 가시면 특히 종교인으로 가시면 큰 성자가 되실 제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분 사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하게도 이분은 프란치스코 교황님 사주인데 원래 기독교가 여러분들이 이제 기독교는 하나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기독교는 크게 구교하고 신교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신교가 카톨릭이 되고요. 구교가 개신교가 됩니다. 이제 구교하고 신교가 네? 죄송합니다. 구교가 카톨릭이고요. 네, 신교가 개신교, 신교가 개신교. 제가 거꾸로 말했나요? 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군요. 네, 이게 이제 종교 전쟁을 통해서 이게 개신교가 이제 구교에서 독립을 하면서 이제 크게 이제 구교하고 신교로 나눠집니다. 원래 구교도 또 크게 나누면은 그 동방 종교회하고 서방 종교회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제 서방 종교회가 로마 바티칸을 중심으로 한 서유럽 사회의 종교가 되고요. 동방 종교회 또 그리스 종교회 해가지고 또 몇 개의 구교로 또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 구교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이 로마 카톨릭의 이제 수장이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계의 큰 별이고요. 어떤 측면에서는 신이 인간사에 개입할 때 움직이는 일종의 큰 장긴말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신이 뭔가 인간 세상에 파장을 좀 일으켜야겠다 할 때 요 한두 명, 몇 명만 이렇게 일으키면 막 사회가 들썩들썩. 미국에 있는 트 선생 잠깐 조종하면 되고, 저 위에 있는 김정모 씨 조종 좀 하면 되고, 저 시리아나 저 아랍, 그다음에 저 소련에 있는 푸 아무개 선생 이렇게 조종하면 사회가 들썩들썩. 특히 요즘에는 그 중국의 시모 씨를 이렇게 쓱 조종을 하면 사회가 들썩들썩하죠. 자, 이분은 어떤 면에서 보자면은 이 신의 운명 개입을 받고 계시는 분이다. 위인이다. 위인. 세상을 움직이는 위인이다. 저는 이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주를 좀 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 제목이 두 교황들이라고 해서 이 프란치스코 교황과 그 전 때 교황의 또 뭐 우정 대화 뭐 이런, 그리고 그 전 교황이 그 다음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한테 자신의 교황 자리를 물려주기, 이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근데 이제 영화상 플롯은 그걸 원했다라는 쪽으로 나와 있고 자진 사퇴를 합니다. 원래 교황은 종신제거든요. 죽기 전까지 자기가 그만두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할 수가 있는 게 교황인데 중간에 교황을 사퇴를 합니다. 근데 이 프란치스코 교황 직전 때에 있던 교황은 되게 보수적인 구파적 교황이었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좀 개혁적, 그래서 어떤 종교의 사회운동,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어떤 사회운동 쪽 면에서 많은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영화에서 제가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 영화 내용을 잠깐 좀 보여드리고자 아까 전에, 이게 이제 젊은 시절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갈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고로 이분은 아르헨티나의 주교인데, 아르헨티나에 계셨는데, 이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1900년대 초반에도 가장 잘 살았던 남미의 나라입니다. 이거는 유럽을 거의 압도할 정도로 아르헨티나가 잘 살았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얼마나 잘 살았냐면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엄마 찾아 산말리에 보면은 꼬맹이가 우리 엄마 부자 나라에 돈 벌러 갔어요. 근데 엄마 보고 싶어요 해서 엄마 찾아 산말리로 어디 가냐면 아르헨티나에 갑니다. 그 부자 나라가 바로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가 그토록 부자 나라였는데 이 아르헨티나가 안타깝게도 이 썩어 빠진 군부 정권이 들어서면서 나라가 망해도 그렇게 망할 수 없다. 이 군부 독재 정권의 폐해가 잘 나가던 나라를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근데 이 군부 독재 정권들이 이제 이 국민들의 시위에 이제 시달리게 되니까 그 아르헨티나의 군부 정권이 그 전에 있었던 정권을 무너뜨리면서 그 만들었던 용어가 그거예요. 뭐 국민들을 위한 선심 전략, 포퓰리즘 때문에 우리나라 안 된다 해가지고 군부 정권이 들고 일어나서 나라를 아예 개판 5분 전으로 만들어서 아예 박살을 내버립니다. 포퓰리즘 비난하더니만 자기들은 아예 나라를 거지로 만들어 버리는데, 그게 이제 그 아르헨티나에서는 70년대와 80년대에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 군부 독재 정권의 폐악이 극에 달아서 국민들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니까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포클랜드 해전이라고 하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키면 국민들이 하나로 좀 뭉쳐서 관심을 딴 데로 돌릴 수 있겠지. 근데 그 포클랜드 해전에서마저도 영국한테 박살이 나버리죠. 영국한테 지고 나서 결국은 아르헨티나 군부 정권이 넘어지고 지금은 이제 일반적인 문민 정권이 쓰는데, 그러니까 군부 독재 정권은 딱 나라가 막 뜨려고 바닥치고 올라가려고 할 때는 좀 필요할지 몰라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거나